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구조 하면은 뭘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토목 또는 건축 쪽에서는 묵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줄여서 RC라고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에서 줄여서 이제 PSC 이렇게 이제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강구조, 합성구조, 크게 이제 콘크리트 강, 합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콘크리트고 이건 강이잖아요.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다른 재료를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콘크리트와 강을 합쳐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철근 콘크리트가 분명히 철근이고 콘크리트인데 합성 구조라고 하질 않아요.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도 보면 프리스트레스와 콘크리트가 합쳐졌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PS 강제거든요. PS 강제와 콘크리트 합쳐졌는데 합성 구조로 안 하고 콘크리트 구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서 하나씩 알아야 되는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입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PS 강제와 콘크리트가 같이 움직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거를 일체식 합성 구조라고 해요. 일체식.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같이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로 보는 거예요. 합성 구조로 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의구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같이 움직인다는 거 좋다 이거죠. 근데 왜 철근 콘크리트인데 철근으로 안 보고 콘크리트로 보고, 이것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인데 PS 강제로 안 보고 콘크리트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유가,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만들어진 이유, 또는 PS 강제로 통해서 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 콘크리트 때문이라는 거예요. 콘크리트.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는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입니다.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 그럼 묵은 콘크리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콘크리트는 어떻게 생겼어요?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물 플러스 시멘트.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게 뭐라 했어요? 풀이라 했죠. 풀. 시멘트로 만든 풀. 그렇죠? 여기에다가 장골재를 집어넣었죠. 그죠? 그럼 장골재를 집어넣어 여기까지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모르타르가 된다 그랬죠. 모르타르. 자, 여기에다가 굵은 골재까지 섞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A재 이런 걸 집어넣어서 공기를 집어넣기도 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은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은 거예요? 이러한 사각 구조를 만들었다고 치면 안에 이런 골재들이 막 장골재든 굵은 골재든 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골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시멘트로 만든 시멘트 풀로 붙여놓은 구조라는 얘기죠. 붙여놓은 구조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가장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건 굵은 골재고, 그래서 이 골재의 품질에 따라서 굵은 골재 품질과 크기에 따라서 콘크리트 강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렇지만 이 굵은 골재 하나가 하중을 받는 것이 뭐 얼마나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것들이 잘 뭉쳐져 있도록 이 풀이 얼마나 잘 붙여주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품질을 결정짓는 건 뭐라 했어요? 시멘트 풀이다. 그래서 이 물과 시멘트 비, 이게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장골재도 이게 골재와 골재, 즉 굵은 골재만 있게 되면 공구가 하나하나가 크기가 굉장히 크니까 그 사이사이를 장골재가 밀실하게 메워줌으로써 밀실한 콘크리트 구조가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건 앞에 다 배웠으니까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 구조를 딱 보면 골재를 풀로 잘 뭉쳐놨단 말이죠. 합쳐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콘크리트라는 구조 자체는 압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압축을 받게 되면 이 골재들이 시멘트 풀로 인하여 더 잘 붙게 하는 그런 효과가 되잖아요. 꽉 누르게 되니까. 그래서 압축 강도는 굉장히 큰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인장에는 굉장히 취약해요. 왜 그럴까요? 인장은 어떻게 보면 골재를 시멘트 풀에 붙지 않도록 잡아당기는, 뜯어내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균열이 문제인 거예요. 균열은 뜯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는 굉장히 강한데 뭐가 약한 단점이 있다? 인장 강도가 굉장히 약하고 그 크기가 압축 강도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한 게 이제 바로 뭘까요?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가 압축에 강하지만 인장에 약한 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장부 철근을 배치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이걸 이해하는데 보가 중요해요.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길이가 긴 거예요. 단면에 비해서 이게 길이가 긴 구조. 만약 여기서 뭔가가 받치고 있을 때 하중을 받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잘 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잘 이제 심하게 그리면. 약간 중립이면 요 위쪽은 쪼그라드는 압축이 될 거고 아래쪽은 늘어나는 인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압축과 인장 사이 여기는 이제 중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중립축 뭐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딱 보면 콘크리트는 압축이 강하니까 위쪽에는 문제가 없죠. 그러죠. 근데 아래쪽 요 부분이 문제죠. 인장 이거는 전부 다 콘크리트 구조가 뭐예요? 다 뜯어지는 그런 효과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의 아래쪽에 철근들을 배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길게. 그래서 철근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 철근이 인장력에 저항을 해줘요. 인장력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것이 바로 RC, 즉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제가 그 설명을 해서 심하게 이렇게 꺾었고요. 실제 구조물이 이렇게 심하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자,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리면요. 옆에서 이제 쳐다본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중립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는 이제 압축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인장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여기다 이제 철근들이 이렇게 배치를 했단 말이죠. 거의 철근들이 저항을 하게 했는데, 문제는 철근 아랫부분, 여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죠?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장력이 점점 커져요. 휘자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인장은 여기다 집어넣었지만 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해보니까. 그럼 요 부분의 균열은 어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철근을 여기다가 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이렇게. 왜요? 인장력이 가장 강하니까. 근데 이렇게 설치할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 콘크리트와 철근을 어떻게 결합을 시킬 것이냐, 여기 부착 강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어떻게 같이 움직이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근은 셉니다. 밖에 있어요. 물과 불에 약해요. 그럼 내화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고, 어떻게 녹이 슬지 않도록 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정 안으로 집어 넣을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콘크리트 균열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인장 균열을.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해결하고 싶어요. 이걸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탄성력이 있는 강제를 집어넣어서요.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딱 굳어졌어요. 굳어진 다음에 이걸 잘라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탄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줄어들려고 하겠죠. 원래 온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응력을 주는 걸 프리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균열이 생기려고 하지만 여가 피스 강제를 집어넣어서 줄어들려고 하고 있는 힘이 있다면 이 균열이 벌어지려고 하다가도 달라붙게 돼 있어요. 딱딱. 그래서 아예 여기 인장 균열까지도 생기지 않도록 한 이것이 바로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RC 최외단 인장철근 하단부 인장균열의 단점을 보완했다. 그래서 인장부에 압축력을 미리 줬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묵은 콘크리트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가 균열이 생겨도 여기들은 인장 버텨주는 거고요. 이게 떨어져 나갈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균열 틈새로 물이 들어온다 한들 이 물이
이 철근을 부식시킬 정도로는 아니더라. 그래서 괜찮다 해서 이제 RC로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강구조하고 합성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강구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강제로 이루어졌죠. 강제로. 예? 아주 강한 재료입니다. 근데 강구조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면 콘크리트는 완제품이 아니죠. 물론 공장에서 어떤 공장 제품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운반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 제작이 돼요. 물론 레미콘, 콘크리트 그러니까 굳기 전에는 공장에서 불러올 수 있지만 현장에서 타설을 하고 현장에서 양생을 하고 현장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설계에 대략 추정을 합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면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는 알 수 있지만 그건 100% 확신이 안 서요. 근데 강구조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운반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이음을 할 거냐, 이음 부분에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공장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강도가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설계하기도 쉽고 뭐 예측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굉장히 커요. 콘크리트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로 강도를 크다 보니까 부재 치수를 작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하중을 받기 위해서 콘크리트 면적을 요만큼을 해야 된다면 강제는 이만큼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훨씬 줄어들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장대 지간 교량이 유리하다. 이건 뭐냐면 이 자중이 무거우면 밑으로 처져요. 그래서 교량을 길게 못 만들어요. 또 교량 길게 만들려면 그 교각 있죠? 교각. 밑에 받치는 이 교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불편하고 만약 여기 배가 다닌다면 충돌의 위험도 있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얇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한 4개를 만들어야 될 거를 이렇게 2개만 이렇게 양쪽으로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대지간 교량에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명확하게 강도를 알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쉽고 또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단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또 이제 강도 단점은 있죠. 왜요? 강은 말 그대로 셉니다. 쎄. 뭐하게 약해요? 물과 불에 약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 얇게 하다 보니까 자중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진동에 약해요. 진동.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보면 그 경차가 지나가고요. 조그마한 경차가 지나가고 옆에 트럭이 지나가면요. 얘가 쌩 지나가면 흔들려요. 흔들려. 왜? 가벼우니까. 그렇듯이 이게 좀 쉽게 잘 진동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상호간에 완벽한 제품은 없더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합성구조입니다. 합성구조는 앞에 3과목 할 때 조금 배웠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아이연강을 이렇게 있어 길게 안경각을 거푸집을 대고 중간에 콘크리트 쳐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강과 콘크리트가 합해져서 저항하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거나 또는 이런 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강관이 있어요. 이렇게 강관이 있으면 이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쳐서 한꺼번에 저항하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넓은 판 강구조 2개 사이에 강제로 연결을 시키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쳐서 하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가 되냐면 합성 구조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재료를 합쳐놔서 함께 저항하게 한 구조, 이거 합성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들은 합성 구조라고 하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유는 이겁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일체식 구조체라는 얘기예요. 일체식 구조체.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같이 뭐한다? 움직인다. 그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로 움직이려면 성립돼야 될 게 있어요. 부착력이 커야 돼요. 부착력이. 그 다음에 방청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열에 대한 편착 계수가 거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콘크리트와 철근이 딱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묻혀 있잖아요. 부식하지 않아야 돼요. 예전에 이거 기억나신가 모르겠네요. 철근이 안에 들어있으면 녹이 쓴다겠죠. 어떻게? 빨갛게 적색으로.
이것은 녹이 아니라겠죠. 이것은 어떤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막이라겠잖아요. 막. 그쵸? 오히려 이 막이 생겼을 때는 거칠거칠해지고 오히려 부착 강도가 커진다 했어요. 콘크리트가. 그래서 이거를 부동태막이라 했어. 부동태막. 근데 녹이 쓴다는 얘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검정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정녹이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게 되면 주변을 콘크리트가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녹이 슬어서 녹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실제로 이게 녹이고 그 사이에 철근이 붕 떠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는 철근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녹하고 붙어 있게 돼요. 녹하고. 물론 이제 녹슬어서 이 팽창에 의해서 또 문제들도 일으킵니다만은 지금은 하나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지금 그 초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녹하고 움직이게 되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따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부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막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하잖아요. 그래서 팽창하고 수축을 합니다. 콘크리트와 철근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그 정도가 거의 같아야 돼요. 실제로 보시면 콘크리트의 열 팽창 계수는 0.0001에서 0.00013이에요. 그럼 철근은 0.00012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같죠. 그죠? 그래서 RC는 일체식 구조체고,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로 본다라는 겁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시험을 보든 간에 이 부분은 항상 콘크리트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복 두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장부에 철근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놈의 철근을 가장 인장력을 받는 아랫부분, 여기다가 배치할 방법이 없더란 얘기죠. 왜? 첫 번째, 이 부분에 무슨 문제가 된다 했어요? 어떻게 부착 강도를 확보할 거냐. 하나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녹 쓴다 했잖아요. 어떻게 녹을 방지할 거니까 물과 불에 약합니다. 어떻게 부식을 하지 않도록 할 거냐, 이 문제. 그 다음에 불, 빨갛게 달궈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성질이 변해버리잖아요. 심지어 고온을 받으면 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화성을 확보할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맨 끝에다 넣었으면 좋겠지만 부착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물과 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철근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피복 두께라고 해요. 물론 설계 도면에 보면 이걸 피복 두께라 하지 않습니다. 설계 도면에서는 이 철근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피복 두께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도면을 그리기 위한 방법이고요. 실질적으로 규정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근의 이 끝선에서 콘크리트 끝까지 이걸 피복 두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피복 두께의 역할이 뭐냐 얘기죠. 이 세 가지죠. 세 가지예요. 부착 강도 확보, 내화성 확보, 그 다음에 부식, 산화 방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가 일체식 구조체여야 되는 이유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피복 두께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피복 두께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표면에 가장 가까운 철근의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 거리.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철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쪽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이제 길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도 하지만 2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2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철근을 할 거냐? 만약에 이쪽 피복 두께를 따지려고 한다면 이쪽 콘크리트 표면에 가장 가까운 철근이 얘가 아니라 얘죠. 그죠? 그럼 요 철근의 표면에서, 이 표면에서 이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거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표면에서 거리는 이것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거리들 중에서 가장 최단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뭘로 하겠다? 피복 두께라고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항상 모든 과목은 시작점은 제일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고 설명할 게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피복 두께는
예? 어떤 각종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철근 다발의 덮개입니다. 철근 다발. 철근 다발은 보통 3개나 4개 이런 거, 그러니까 철근들을 이렇게 3개나 4개 정도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하나로 저항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게 이제 철근 다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 보면 덮개 규정이 있죠. 피복 두께의 덮개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5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영구적으로 흙에 접하는 경우에는 얼마예요? 80m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또 50mm를 초과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흙에 접하는 경우는 80mm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철근 다발 규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게 2가지가 있죠. 50mm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여기는 이상이라는 점인데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좀 지나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유치하긴 한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이 다발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대학생들은 다 꽃다발을 생각합니다. 꽃다발 이렇게. 그죠? 꽃다발은 누가 져요? 그렇죠. 오빠가 주죠. 58이다. 이렇게 놓으면 센티미터로 하면 5cm, 8cm잖아요. 그러면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58, 영구적인 경우 80mm 이렇게 해서 58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피복 두께 규정이 있어요. 피복 두께 규정. 그런 거 보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암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라 하죠. 이거는 뭐냐면요. 나중에 균열 가서 이제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균열은 폭이 문제가 되는데 보면은 철근이 여가 있는 것과 여가 있는 것 지금 피복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상황에서 균열이 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균열이 벌어지기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균열이 처음에 시작하면 규모만 딱 갔다가 이게 점점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폭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벌어졌다면 좀 심하게 그리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피복 두께가 두꺼워지면 균열의 폭이 커져요. 근데 균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균열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뭐다? 폭이 문제다. 그래서 이게 피복 두께도 한없이 두껍게 하면 안 좋아요. 얇게 해야 돼, 얇게. 최대한. 그러니까 피복 두께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부착 강도 확보, 철근의 부식 방지, 내화성 확보. 여기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 두께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최소 피복 두께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100mm 10cm죠.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경우 콘크리트 8cm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올까요? 이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인가요? 사람이 물속에서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사람이 영구히 흙에 묻혀버렸어. 흙 속에서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여기서 살아보면 욕 나오겠죠? 그래서 센치로 보면 딱 욕입니다. 예. 제가 말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수중과 흙은 이렇게 욕으로 외워놓으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이거는 바깥이죠. 바깥. 흙에 접했다거나 콘크리트가 어떤 대기에 직접 노출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 외부 환경입니다. 이제 외부 환경인데 여기도 보면 29, 25, 16mm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이 60, 50, 40mm. 센치로 하면 6, 5, 4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외워야 될까? 뭐 일단 654긴 한데요. 조금 까다롭긴 한데 이거는 좀 참고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건 4 곱하기 4, 4, 16이죠. 5 곱하기 5, 5, 25. 근데 좀 아쉬운 게 66에 36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정도로 조금 짚어보시면 654는 어느 정도 외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외 공기나 흙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이거는 이제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깥이 아니라 내부 안쪽이다. 했을 때 이제 슬래브 벽체 장선이냐 아니면 보냐 기둥이냐 아니면 이제 쇠 절판 부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4, 2, 4, 2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방법이 없네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지금 천천히 설명을 드리는데 슬래브 벽체 장선은
35초가나 이하나에서 4cm, 2cm고요. 그 다음 보호 기둥은 4cm. 그 다음 쉘이나 절판 부재는 몇 cm다? 2cm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된다? 안, 즉 내부에 해당된다. 근데 센츄라면 사이사이였죠. 아까 바깥선부에서 654였고요. 그 다음 수중하고 힉은 10하고 8이었습니다. 여기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센티미터로 고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물속에 있는 거였죠. 수중. 요거는 흙속이었고, 그렇죠? 흙속이었고, 이거는 바깥 환경이었고, 이거는 안, 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44, 16, D16, 5, 25, D25, 그 다음에 66에 36이었으면 좋았는데 29였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벽체라든지 슬래브 구조였고요. 35초가 35 미마. 이거는 보나 기둥이었고, 이거는 세일 절판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아까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였다 했고, 10하고 8이었어요. 8. 그 다음에 4, 46, 5, 25였는데, 아무튼 654였고, 이거는 사이사이였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어버리면 궁시렁 되는 겁니다. 요가면서. 자, 보시면, 18, 654, 424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쉽게 외워질 수가 있습니다.